점심 무렵입니다. 어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을 열자고 우리 측이 제의한 지 하루 만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월요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접촉 대표단으로는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이 대표단 명단에 포함돼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다만 선수단과 응원단 등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날짜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술단 파견 실무 접촉을 제안한 건 여러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선수단 등 다른 분야 파견 문제도 북측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입장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측의 제의를 검토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은 오는 20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출전 종목과 선수단 규모 등을 결정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의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간 협의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5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등 전체 방문단의 규모와 방남 경로, 선의 제공 문제 등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 조율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장홍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IOC에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 방문을 마치고 오늘 평양으로 귀국하기 위해 경유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또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북한 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건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IOC에서 다 함께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단 규모에 대해서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의 이동 수단으로 고려 항공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최고위 인사들과 핵심 기관이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고려항공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대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 운수 분야 제재 강화를 겨냥코자 합니다. 이처럼 고려항공은 독자 제재 대상이지만 정부는 북측이 고려항공기로 오는 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가 고려항공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뿐 고려항공기의 입경을 금지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독자 제재로 북한 주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는 한국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건 핵미사일 수송 목적인데 북측의 고려항공기 이용은 민생, 평화 목적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핵미사일 수송 목적 항공기에 대해 검색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있지만 취항 자체를 금지한 결의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들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평화 목적의 올림픽 수송을 위한 항공기 취항은 그런 예외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정부의 1차적인 판단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례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길 희망한 그런 성명을 발표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대표단이 고려 항공기를 타고 오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 논란에서는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다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종적인 방침은 남북 간 협의와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북한 매체가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전후해 서태평양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겨냥해 평화와 친선 목적의 올림픽에 전쟁과 대결만을 불러오는 핵항모가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미 해군이 평창올림픽 안전유지라는 구실로 핵항모 전개를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미국이 한반도 주변의 해 공군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있다며 우리 화성 포병들의 제일 좋은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이명박 정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다른 측근 2명도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 또 다른 인사들의 연루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나온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은 거 맞으십니까? 받은 거 맞습니까?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안살림을 도맡아 집사로까지 불린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을 받은 배경과 사용처 등을 추궁하면서 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을 밤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세 사람의 자택과 사무실의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성실히 조사받았고요.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검찰은 5억 원 이상의 국정원 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건너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의 측근 인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또 다른 인사들의 자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이 전 대통령으로 직접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혁입니다. 남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정면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 전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상납 시스템이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표적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목표는 이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가 바뀌어도 문재인 정권의 집요함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불만을 여러 차례 내비쳐왔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정면 대응에 나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번 이명박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 사건은 앞서 검찰이 수사한 박근혜 정부 특활비 의혹 사건과 여러 면에서 사건 구조가 비슷합니다. 칼날이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뇌물 의혹 수사는 청와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을 다루던 화이트리스트 수사가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도중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건너간 정황을 포착했고 나중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수수 의혹 사건 역시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를 수사하던 도중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기존 수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자금이 대통령 최측근들에게 건네졌다는 건 역시 구조가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면서 특활비 수사가 본격화됐다면 이번 수사 역시 MB맨으로 분류되는 최측근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안살림을 도맡으며 MB 집사로도 불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상납받은 구조와 유사해 결국 MB가 검찰 칼 끝에 서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도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하지만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유성욱 전 심리전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청구서를 냈으며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 전 단장 측은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댓글 작업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도록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 공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사장을 다음 주 초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 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 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또 당정청 간의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서도 비슷한 혼선이 잇따르면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시장은 크게 출렁였고 투자자들의 아우성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뒤덮었습니다. 정부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부처별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튀어나온 탓입니다.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급한 불을 끄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힘을 보태면서 가까스로 사태는 진화됐지만 혼선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설익은 대책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줄까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시장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점진적으로 폐쇄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해 수습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권의 엇박자는 부동산 등 다른 주요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매월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강남에 50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고 주변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또 김상곤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의 외고 자사고 폐지 추진은 강남 8학군 부활 신호로 해석되면서 파리 대책으로 겨우 잡은 듯했던 강남 아파트값 폭등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을 놓고 당정청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를 내면서 경제와 교육 등 전체 국정 흐름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놓고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진땀을 흘리고 있고 야당은 이를 정치 쟁점화하며 파상 공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준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각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돌입한 상황을 고려한 신중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까지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표정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 쪽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검찰, 경찰이 그 취급 업소를 아마도 더 수사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라는 현실적 존재는 인정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같은 분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정부 여당의 이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은 엄청난 규모의 시중자금이 유입된 가상화폐에 대해 극약 처방을 꺼내기도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 투영돼 있다는 관측입니다. 야당은 가상화폐 논란을 정치 쟁점화하며 공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덜쏘 놓으면서 롤러코스터 도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국민의당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조치라며 정부에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 역시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 뾰족한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정부가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특별법은 범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시장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섬으로써 다소 후퇴하긴 했지만 거래소 폐쇄 카드는 법무부가 당초 준비했던 방안 중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한 특별법 초안에는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거래소 대표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 범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법안은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부터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거래소 폐쇄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당 차원에서 폐쇄 반대 쪽으로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문제는 단칼에 무자르듯이 접근해서는 안 되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 개발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거래소의 일방적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가운데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의견도 찬성, 반대, 유보 등으로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상당수가 이른바 흑수저 청년층이란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섣불리 폐쇄에 찬성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네,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했던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장이 폐쇄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을 진정시키는 연착륙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잠재하기 위해 거래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청와대는 아직 확실히 논의된 것은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보를 노출하자 가상화폐 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 시장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코스닥은 장중 4%까지 급등하며 9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도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하루 거래량에서 주식시장 거래액을 뛰어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시장의 파급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방관할 수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이 가상 계좌에 대해서 실명 확인 작업을 거쳐서 다시 재가동한다라거나 이런 부분 쪽으로 일단은 좀 양성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 분야에서 진행 중인 자금 세탁 방지와 실명 확인 시스템 장착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거래소 폐쇄 등 자극적 단어보다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과열 해소책을 구사한 뒤 질서 있는 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청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처음 올라왔고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곧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인원수로는 인터넷 쇼핑몰 등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이었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청원과 북한 병사 귀순과 맞물려 관심이 커진 권역 외상센터 지원 청원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청원에 이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가 몰고 온 후폭풍에 집권 여당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네, 당장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반감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향해 순항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규제 파동으로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극단적인 가상화폐 규제 조치에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도 네티즌들이 쏟아내는 분노의 댓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표로 응징하겠다는 다짐으로 끝맺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20대에서 40대, 이른바 2340은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정권 교체를 주도했습니다. 젊은 층의 반발에 청와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서고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들이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한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가상화폐 광풍에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예정입니다. 남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최근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통화에서도 주말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예정에도 없던 비상대책회의까지 열어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이번 주 이곳의 전용 76제곱미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8억 3천만 원으로 작년 말보다 8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로 강남권 역시 당분간 가격 상승 둔화가 있을 것이라던 일부 전망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겁니다. 게다가 이 일대에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아
송파구 전체로도 지난주에 비해 1% 넘게 오르는 등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크게 치솟았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고강도 현장 단속과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효과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비상대책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이미 시행됐던 것들이거나 예고된 대책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수준일 뿐 뾰족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했는데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자 하는 대기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인데 이들을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과 해결 방안 모두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강남 집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제가 한 친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살해범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그제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된 경기도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35살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동기나 아내와의 공무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현재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고 아내와 공무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방법이라든지 범행 도구를 미리 검색하고 또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등의 그 범행 연습을 했던 점.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낮 어머니와 14살짜리 이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저녁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낸 김 씨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죄로 체포돼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귀국한 김 씨 아내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한옥마을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55살 이모 씨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씨는 동료들과 함께 주택 지하에서 거푸집을 철거하다 갑자기 붕괴한 흙더미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구조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평택 시흥고속도로 서평택에서 14.6km 떨어진 지점 평택 방향에서 음식물 폐수를 실은 14톤 탱크로리가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넘어진 차량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평택 방향 2개 차로가 모두 3시간 가까이 통제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언 도로를 달리던 중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의 흥행과 함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용기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요. 특히 목숨을 걸고 비밀 서신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한재동 전 교도관을 최지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툭 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 사건의 진실을 알린 건 평범한 영웅들이었습니다. 특히 축소 조작 사실이 담긴 편지를 외부에 전달하는 핵심 인물인 영화 속 한병용 교도관은 당시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이었던 한재동 씨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2004년 교도관 생활을 마친 그는 현재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서 조경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72살의 노인이 됐지만
당시에 대한 기억과 칼날 같은 신념만은 그대로입니다. 입회하고 있을 때도 두드러 패고 그런 것들 많이 와있기 때문에 책상을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죠. 또 창틀을 잡고 이제 받은 거죠. 일로 이제 이부영 씨가 이제 써난 것을 넣어준 거죠. 한재동 씨는 고 박종철 열사 사건에 관한 이부영 전 의원의 편지 외에도 많은 민주 인사들의 옥중 서신을 외부에 전하는 이른바 비둘기 역할을 했습니다. 발각됐다간 목숨도 보장할 수 없었기에 아내와 어린 두 딸에게도 비밀로 한 채 사명감 하나로 이어온 일이었습니다. 꼭 간첩들 만나듣기 미리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만나고 그때는 검문이 심할 때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많은 이들이 억압당하는 과정을 지켜본 그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은 더 크게 와닿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깨어나서 항시 감시를 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고 박종철 열사 31주기 하루 전인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서울 용산구 칠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 박 열사를 추모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박 열사가 경찰 조사를 받다 고문 끝에 숨진 곳으로 경찰 지휘부가 단체로 공식 방문해 박 열사를 추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청장은 과거 경찰의 잘못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고자 추도식에 앞서 방문하게 됐다며 경찰관들이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새로운 인권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휘부부터 마음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을 누빈 성화가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서울에서 성화봉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 광화문 광장에서 이색적인 봉송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보경 기자. 네, 오늘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정된 서울 성화봉송 첫날입니다. 오전 8시 35분쯤 서울 상암동에서 출발한 성황은 지금까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용산 전쟁기념관, 서울역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 광화문 광장인데요. 역사적 순간에 늘 소통의 중심이 됐던 공간이죠.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가 소통한다는 점을 표현한 퍼포먼스와 특별한 이색 성화봉송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예술의 정점인 어가 행렬이 맡았습니다. 어가 행렬은 임금이 궁궐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신하, 관료, 호위부대 등이 함께 이동하는 행렬을 말합니다. 성화를 든 이홍배 대한황실문화원 종치위원회 위원장이 세종대왕 역을 맡아 가마에 탑승하고 300여 명의 행렬단이 주위를 호위하며 성화봉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은 후에는 한국 썰매 종목의 선구자인 강광배 한채대 교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또 올림픽 역사상 3연패라는 역대급 기록을 달성한 사격의 진종호 선수, 조양호 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등도 봉송에 나섭니다. KT는 5G 기술을 활용한 특별한 성화 봉송을 마련했습니다. 성화를 자율주행차에 태워 이동하기도 하고 대형 드론이 성화봉을 받아 5G 네트워크를 통해 봉송하는 장면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으로 띄운 세종대왕 형상과 세계적인 드론 선수인 김민찬의 토치키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내일 성화봉송은 장 기자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둘째 날인 내일은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까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이 세계적인 서울의 관광 명소들을 들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핵심은 대한민국 올림픽 정신의 산실인 올림픽 주경기장 구간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굴렁쇠 세리머니를 재현하고 마스코트였던 호돌이도 함께 향수를 자극할 예정입니다. 또 현정화, 양영자, 기보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나와 평창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한마음으로 응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서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된 오늘 폭탄 테러 협박 전화가 잇따라 걸려와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역 2층 마지방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서울의 한 호텔도 폭발물 협박 전화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현장을 수색했지만 의심스러운 물품이 발견되지 않아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인물의 협박 전화인 것으로 보고 발신자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국가 통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에다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고졸자보다 대졸자의 취업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력에 따른 2017년 실업률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4.0%로 고졸 학력자 3.8%보다 0.2%포인트 높았습니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고졸 학력자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0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입니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은 학력을 불문한 전체 실업률 3.7%보다 0.3%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실업자 수도 대졸 이상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실업자는 대졸 이상 학력자가 50만 2천 명으로 고졸 학력 실업자보다 9만 명 이상 많았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고학력화에다 수요와 공급 간 눈높이 문제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 등 대졸 이상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소기업에는 인력 수요가 있지만 고학력 구직자가 취업을 꺼린다는 겁니다. 정부가 고졸 취업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고졸 취업 역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올해 대망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합니다. 적어도 경제 외형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건데요. 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 공익을 위한 희생, 그리고 약자를 위한 봉사와 기부 등 이른바 선진적 덕목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TV는 연속기획 3만 불 시대 에티켓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업계에 만연한 바가지 요금을 살펴봤는데요. 한몫 챙기려는 과도한 이기심이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내국인의 지갑까지 닫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업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약률이 적어서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좀 정말 방에 안 나가면 어떡하나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일부 업소들의 바가지 만행에 예약률이 급격히 줄자 강릉과 평창의 숙박 업주들은 최근 요금을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세무조사까지 거론하며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숙박요금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원도가 집계한 2인 1실 기준 평균 숙박요금은 평창이 14만 5천 원, 강릉이 19만 5천 원이었습니다. 강릉 모텔촌을 중심으로 직접 요금을 확인해봤습니다. 얼마예요? 올림픽 때도 가능해요? 아, 있어요? 평소보다 5, 6배, 성수기에 비해서는 2배 가격이 높지만 전보다 많이 안정됐다는 게 강원도와 업계 설명입니다. 숙박업소들은 건물 리모델링에 침구류 등 각종 물품을 새 것으로 바꾸는 등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다 국제 스포츠 대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가격을 얼마만큼 안정화를 시키느냐를 가지고 많은 토론과 또 많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적정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대다수의 숙박업소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배짱 장사 조짐도 감지됩니다. 올림픽 때도 방 있어요? 얼마 정도예요? 대충이라도 몰라요? 그때 나가야지. 계약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외국 사람들한테 할 때는 35만 원씩도 계약을 한 거 있고 또 30만 원 계약한 것도 있고요. 바가지 논란 이후 예약률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불과 한 달 앞둔 현재 평창은 27%, 강릉은 23%로 저조한 편. 반면 KTX 이용객 수는 지금보다 2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승차 인원 12,000명, 하차 인원 12,000명, 도합 24,000명이 일평균 사용하리라 예상이 되고요. 이는 전체 수송 분담률로 봤을 때 약 24%를 책임지는. 상황이 이렇자 아예 일부 업소들은 현수막까지 내걸고 손님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이 관광 수요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건 비단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택시는 물론 여름 휴가철마다 국내 거의 모든 휴가지에서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관광업계에 만연한 한탕주의가 결국 산업 전반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가지 요금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내 여행객 중 상당수는 국내보다 해외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성수기 숙박요금 개선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습니다.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내 소비자 지갑까지 닫게 만드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네, 군고구마와 찹쌀떡,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간식들인데요. 집에서도 이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직화 냄비나 오븐만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가 직화 냄비에서 노릇노릇 익고 있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올려 구우면 녹말이 당분으로 변화되면서 더욱 달고 구수합니다. 특히 신품종 고구마 풍원미는 각종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건강에 좋은 데다 당도까지 무척 높습니다. 고구마는 각종 미네랄과 베타카로틴 등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올라 10kg 한 상자에 3만 원 선에 거래되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배, 평년에 비해 33%나 오른 겁니다. 기능성 식품으로서 인식되면서 소비자들이 찾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고구마 가격이 상승하게 된 주요 원인. 겨울철 영양 간식인 찹쌀떡도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 간을 한 찹쌀 반죽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돌리면 찢는 과정 없이 간편하게 반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색깔 고구마를 섞으면 영양이 풍부한 색깔 찹쌀떡이 탄생합니다. 찹쌀은 따뜻한 성질과 소화가 잘 되고요. 팥과 칼라 고구마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영양 간식으로. 농진청은 찹쌀떡을 만들기에 적당한 품종으로 동진찰과 백옥찰, 색깔 고구마, 풍원미 등을 추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을부터 말린 곶감이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그중에서도 경남 함안에서 만든 곶감은 조선시대 왕의 진상품으로 사용됐을 정도로 맛과 품질이 좋은데요. 박정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배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이 주홍빛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경남 함안에서는 현재 480여 농가가 매년 곶감 약 2,4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유 품종인 수시로 만든 함안 곶감은 씨가 작고 당도가 높으며 선명한 색이 특징입니다. 뛰어난 맛과 높은 품질 덕분에 조선시대 숙종 때부터 궁중 진상품으로 오를 정도였습니다. 함안 곶감은 60일 동안 자연 건조합니다. 그래서 쫄깃한 맛이고 당도가 높고 부드럽고 조선시대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지고. 초겨울 청정자연에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치면 쫄깃한 명품 곶감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출하된 곶감은 전국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납품돼 매년 110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립니다.
작년에는 비가 너무 잦아서 꽃감짝항이 안 좋았는데 금년에는 비가 적절하게 와가지고 당도도 좋고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함안군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함안꽃감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축제도 준비 중입니다. 연합뉴스 박정원입니다. 네, 계속해 춥긴 하지만 그동안의 혹한과 비교하면 활동하기 훨씬 수월해졌죠. 일요일,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활동하기 더 좋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해서 외출에 제약은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기 정체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월요일부터는 중국으로부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한층 더 탁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마스크는 꼭 소지하고 다녀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한낮에는 영상 5도로 오늘보다 최고 5도 이상이 껑충 뛰겠고요. 평년보다도 높아서 추위가 확실히 풀렸다는 느낌을 받겠습니다. 하늘은 맑다가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아지겠고 동쪽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12도, 전주가 영하 8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5도, 대구 7도, 부산이 9도로 평년보다도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아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6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 치과도 다니면서 하나 더 해요. 인사돌 플러스. 좋은 습관이 건강한 잇몸을 만듭니다. 잇몸 건강에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써보면 달라지니까 인사돌 플러스. 피로 회복에 좋은 활성 비타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흡수력. 흡수력을 따지세요. 8배 높은 흡수율로 더욱 강력해진 비콤스 액티브.